제일 처음에 막스는 자기가 살던 사회의 모순, 그 모순을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으로 집약을 시켜서 이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게 잘 드러나 있던 저작이 해겔 법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겔 법철학 비판에는 법학, 그 다음에 국가,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주로 비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정신적인 상부 구조를 이룬다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토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상부 구조에 대한 비판이었죠. 그러다가 1844년 파리로 이 사람이 이제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 드디어 경제학이 그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이제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경제학 연구로 바뀌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첫 번째 저자, 그게 경제학 철학 초고입니다. 이게 막스 이제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열심히 런던 이제 영국 박물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10여 년 이후에 드디어 자기가 이제 경제학 공부를 어느 정도 마쳤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마친 그 경제학 공부를 거의 대부분 다 연구 노트 안에 집대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57년, 58년 초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경제학 비판 요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학 비판 요강은 막스의 자본을 위한 경제학 이론의 첫 번째 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직접 집필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집필은 10권으로 된 책으로 찍기로 하고 그 중에서 1권을 먼저 집필을 했습니다. 그 1권을 집필을 한 게 경제학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59년도에. 막스가 요 경제학 비판을 쓰고 나서 자기가 그거 쓰다가 보니까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대거 다시 메꾸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861년, 63년에 경제학 비판 초고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요게 61년, 63년 초고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두 번째 초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요 두 번째 초안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공부가 진짜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났다는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진짜 끝나서 이제 집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3년에서 65년에 원래 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자기가 잡았던 주제가 10개인데 그 첫 번째 주제를 이제 저작을 집필을 시작한 거죠. 그게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만들었고 요 자본 중에 1권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출판을 했고 나머지 2권과 3권은 뭔가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83년까지 계속 원고를 보완을 하다가 결국은 다 지금 출판 원고를 못 만든 채로 세상을 떠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학기, 성숙기, 완숙기 이렇게 이제 크게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오늘 요 3개를 거의 다 이제 한번 쭉 훑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철학 초고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비판인데 막스가 그 당시에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나라는 바로 자기 조국 프로이센입니다. 이 프로이센은 좀 독특한 나라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시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봉건 귀족을 타도하고 자본주의라는 국가를 만들었는데 독일은 유럽에서 아주 특이하게 봉건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본주의 국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스는 당연히 절대주의와 자본주의가 짬뽕이 되어 있는 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 자기 조국에 대한 사회 모순을 비판을 하면서 국가와 법률 이걸 전부 자기의 비판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요 모든 모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사적 소유다. 그걸 요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찾아낸 겁니다. 요 사적 소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제 최종적인 모순이 바로 막스는 철학적으로 그걸 쭉 추정을 해서 그것이 바로 소외라는 개념으로 집약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외는 사적 소유 때문에 결국 인간이 당면하게 되는 모순, 소외. 이 소외는 결국 나중에 자본이라는 경제 이론 안에서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되게 잉여가치로 알려져 있는 그것으로 이제 집약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경제학 공부를 자기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출발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이 제작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57년, 58년 초고인데요. 이 57년, 58년 초고에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초고, 요강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담겨 있는데 요강은 나중에 이거 그대로 자본이라는 저작으로 됩니다. 그런데 서설 안에는 나중에 자본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초고도 또한 매우 중요한 초고로 보통 인정이 됩니다. 자본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막스가 자본을 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선 첫 번째, 연구 대상을 막스가 처음에 경제학을 공부를 할 때 당연히 기존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주아 경제학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을 뭘로 보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막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그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가 경제 안에 생산이라는 구조가 그걸 결정을 하게 되고, 따라서 생산이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막스는 이 경제학을 비판적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비판적 방법 중에 요 서설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추상에서 구체로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다 다양하고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차이가 나면 이 다양성과 차이로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내는 방법, 그것을 막스가 이 다양한 차이들 안에서 차이를 없애고 공통된 것을 추출하는 방법, 그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스는 요 초안 안에서, 요 초고 안에서 뭘 얘기해요? 자기가 앞으로 쓰게 될 경제학 전체 구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6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주제 가운데 실제 막스는 1권밖에 못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막스 경제사상의 전모를 이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다 완성은 못했지만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제학 비판 요강 서설을 빼면 나머지는 이제 자본의 1권과 3권을 자기가 연구 방식으로 노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목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본을 쓰면서 서문에다가 막스가 그걸 밝히고 있는데 사물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물을 서술하는 방법 간에 뭐 차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스의 체계 또 구조를 조금 이제 보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막스가 일러줬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체제에 가장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요체,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택시기사분한테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울의 회사 택시기사입니다. 회사 택시기사 기준으로 해서 회사 택시는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해요. 아침 6시에서 7시, 저녁 6시, 7시, 여기 막교대입니다. 주야 막교대. 그럼 12시간씩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대체로 그 당시에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기사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17만 원에서 18만 원의 수입 가운데에 이분들이 차를 하루 종일 쓰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한 연료를 나중에 차를 반납을 할 때 채워서 넣습니다. 그거를 18만 원 수입금 중에서 빼면 그게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5, 6만 원을 빼면 이분들이 실제 공제하고 남는 게 하루 동안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회사에 차를 반납을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날 하루 근무를 자기가 마쳤다는 증거로 산납금이란 걸 내야 됩니다. 산납금. 이 산납금이 11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2012년에. 그래서 산납금을 내고 나면 하루에 보통 택시기사들이 그 당시에 남겨서 집에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돈이 10,000원 내외라고 합니다. 10,000원 내외. 택시기사는 12시간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는 1.5배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은 이틀 일하면 하루를 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한 달 30일 중에서 21일을 완전히 일을 마친 걸로 봅니다. 이걸 만근이라고 그래요. 만근. 그러면 이제 어떤 택시기사가 21일 동안 만근을 하면 회사에 11만 원 곱하기 21로 해서 약 230만 원의 돈을 회사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매일 남겨놓은 하루에 평균 10,000원, 그걸 집에 가져가게 되면 한 달에 21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30만 원의 만근을 채운
만근 산납금을 채운 택시기사에게는 월말에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이 그 당시에 8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그러면은 매일 가져간 10,000원씩 해서 21만 원, 그리고 월급 80만 원, 1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회사에 자기가 230만 원을 내고 80만 원을 받아봤으니까 회사에 남겨놓은 거는 15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100만 원을 자기가 가져가고 150만 원을 회사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일하는 택시기사의 12시간은 자기의 임금으로 돌아오는 게 5만 원, 회사에 갖다 바치는 게 7만 원이 됩니다. 모든 자본주의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이 돼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기가 일하는 노동시간 가운데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고 5시간, 타인을 위한 시간 7시간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그래서 막스가 이렇게 했어요. 자본주의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느냐? 일을 해서 사람들은 부를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되면 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서 노동을 더 많이 한다. 지금 지구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1등부터 34등까지 우리가 OECD 국가라 그러죠. 여러분, 이 OECD가 평균 1760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중세의 봉건사회의 농노들보다 노동시간이 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2100시간, 작년도 기준으로 한 2100시간 정도 되죠.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장시간 노동, 피로사회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시간 노동의 핵심은 뭔가? 바로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입니다. 타인을 위한 시간. 그래서 막스는 이걸 없애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핵심이다. 기대대다. 요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스는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서 봉건제적인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보다 더 풍요롭고 자본주의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체제만이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답을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게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는 인간의 노동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보다 더 부유한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야 돼요. 간단하게 도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그걸 받아먹는 배짱이,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하지 않는 사람, 깨미와 배짱이의 두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막스가 준 해법은 배짱이를 깨미로 만드는 겁니다. 깨미를. 어떤 배짱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깨미가 되는, 모두가 노동하는 그런 구조의 사회,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경제학적 상식과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스와 관련된 실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들하고 이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비교해 보면, 여러분, 독일은 201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인 나라입니다.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7천 불이에요. 미국이 훨씬 잘 살죠. 그런데 시간당 임금은 독일 노동자들은 2010년도 기준 시간당 37달러를 받고 미국 노동자들은 24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노동자들은 1,400시간,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은 1,787시간입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도 통계를 보면요, 이때부터 3년이 더 지났잖아요. 3년 뒤에 보게 되면 독일 노동자들은 1,370시간입니다. 작년도. 그리고 작년도 미국 노동자들은 1,780시간 그대로예요. 노동시간이 계속해서 주는 나라, 노동시간이 잘 줄지 않는 나라, 똑같은 선진국, 여러분 요 두 개를 곱해보시면 금방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37 곱하기 1413, 24 곱하기 1787을 해보면 독일 노동자가 연간 받는 총임금이 5만 2천 불, 미국 노동자가 받는 연간 총임금이 4만 3천 불입니다. 국민소득이 7천 불이 더 높은 나라의 노동자가 국민소득이 7천 불이 더 낮은 노동자에 비해서 임금을 9천 불이나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일을 적게 하는 나라에서 일을 적게 하는 노동자야말로 더 잘 사는, 바로 더 잘 사는 노동자가 되고 더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시간당 임금이 약 15달러 정도, 이 시기에는 요 2010년 기준으로 15달러 정도가 되고요. 요때 우리나라는 2200시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못 살고 미국이 그 다음 못 살고 독일이 제일 잘 사는데 국민소득과 무관하게,
독일이 제일 노동시간이 작고 그 다음 미국이 노동시간이 작고 그 다음 우리가 많다. 그래서 일을 적게 해야만 더 잘 산다. 막스의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경제지표로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변증법을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 낮에서 밤으로 가는 것은요, 어디에서 낮과 밤에 딱 구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 끝부분 또는 밤 앞부분 아무리 뒤져봐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낮이 빛을 조금씩 일어나가는 무수히 많은 것. 그러나 그건 밤이 아니죠. 그 밤이 아닌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쌓이고 난 다음에야 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변화는. 즉, 변화는 많은 실패를 디디고 그 실패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래 걸린다.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핀란드의 교육개혁. 이런 핀란드 교육개혁에는 에르키 아우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죠. 본인이 교육개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로 20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랬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이미 10년 이상 연구 성과가 축적이 돼 있었다. 30년 이상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독일은 지금 생산직과 사무직 구분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구분을 2005년 협약에서 없애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생산직과 사무직이 없어진 획기적인 노동계의 이 변화를 독일 금속노조가 일으켰는데 이 변화가 2005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협약의 원조는 1975년에 바덴-뷰텐베르그 주라는 곳에서 맺은 협약이었어요. 이 협약이 무려 30년 뒤에 드디어 생산직과 노동 사무직의 철폐라는 형태로 이게 나타난 겁니다. 모든 변혁은 오래 걸리고 따라서 운동도 변혁에 대한 노력도 장기간 동안 추진을 해야만 이게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다.